열반제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렸냐면 출가제일, 그래서 출가 열반제일이라고 부처님 4대 명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이 출가제일, 2월 보름이 열반제일.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쉬워요. 출가하시자마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외워져. 그래서 출가 열반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출가 열반 주간. 조계종에서도 그래서 출가 열반 대정진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이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부처님의 4대 명절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제일 큰 거는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월 8일 성도제일. 그래서 초파일, 나팔일, 초파일, 나팔일. 이팔일은 없어. 나 이팔일은 못 들어봤거든. 나팔일에는 나팔죽을 먹고,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죽을 먹는 거예요. 그게 유미죽, 오미죽, 칠보죽. 그러니까 유미는 우유를 넣어서 한 거. 그리고 칠보죽은 여러 다양한 곡물 같은 걸 넣은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죽을 주고, 지금도 이제 큰절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도 들어오면 그게 다 문화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절이 도시에 있으면 그게 쉬운데 산으로다가 도시에 있는 절들이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산에 있으면 누가 그 죽 먹으러, 야, 죽 먹고 오다가 너 호랑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문화들이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 도시불교예요. 사찰이 도시에 있지 뭐 산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윤미보살님이 5만 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 내가 얘기했지 이거 내 채널 아니라고. 내 채널에 하라고. 내 채널에. 내 채널. 야 이거 취소해. 취소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해. 자, 그래서 2월 8일부터 2월 보름까지 이제 출가,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수행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탑돌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연등해가 원래 정월 대보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주불놀이 하듯이 벽사 문화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보름에는 이제 탑돌이. 연등회는 4월 8일 아니에요? 부처님 오신 날 아니에요? 그거는 고려 무신정거 때 최우라고 하는 분이 옮긴 거예요. 원래는 정월 대보름 연등회. 그 다음에 2월 보름, 그 다음에 2월 8일부터 했는지 2월 보름에 했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주간에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때 탑돌이도 연등 같은 걸 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면 너무 그치? 이게 좀 그치? 그래서 그 탑돌이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김현감호조가 나옵니다. 흑륜사에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경림 흑륜사, 경주에 흑륜사에 가서 탑돌이를 하는데, 신라시대 얘기예요. 하는데 거기서 기가 막히지. 진짜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그게 이제 신라의 어떻게 보면 성풍속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절풍속도 알 수 있는, 거기서 탑돌이를 하다가 눈이 맞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눈 맞기가 어려운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수행 열심히 하시라고 다 할매들만 이렇게 그리고 다 노안들이라 가지고 서로 뭐 눈을 맞으려도 저게 눈가리가 어디를 보나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근데 그때는 이 얘기를 보면 젊은 사람이 많이 있었구나. 일종의 교회 오빠가 아니고 절 오빠.
뭐 이런 게 있었고, 그게 또 야리하게도 약간 원나잇 비슷하게 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리나 처용 얘기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상당히 자유롭다니까. 상당히 자유롭다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집에까지도 가잖아. 그 여자 집에. 야, 이게 뭔가요? 첫날에 이렇게 되나 싶은 정도로 과속을 해가지고 막 페라리를 타고 막 직진을 하는 거지. 그냥 막 엄청나게 빨리. 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호랑이였지. 호랑이가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사람 냄새 아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중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 그 오빠가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고 뭐 이래가지고 천벌을 받아서 죽게 생겼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내가 대신 죽겠다.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옛날 얘기니까 그래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대신이라는 게 가능해?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기면을 살리기 위해서 여동생 호랑이가 오빠 호랑이의 죄를 대신 뭐 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오빠가 얘를 못 죽이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하고, 진짜 하룻밤 만에 무슨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동물과 사람의 로맨스? 이게 뭔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막 던져보자. 그렇게 해서 오빠랑 또 딜을 하고, 하룻밤에 진짜 뭐 끝도 없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사람들 민가로 내려가서 이 여자애가 호랑이로 변신해서 원신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뭐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그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그 기면에게 네가 나를 잡아서 상을 받아라 라고 했다는. 그래서 결국 그 호랑이를 죽이고 기면은 벼슬에 올랐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 탑돌이 하다가 눈 맞음. 죄는 오빠가 지었는데 범죄자 바꿔치기.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대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어떻게 보면 순정파 호랑이. 하지만 결국 그 남자한테 죽고 끝났다는. 이게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호랑이의 원혼을 달래주는 절을 지었다. 라고 하는 걸로 스토리는 끝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호랑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대단한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요 출가 열반주간에 벌어지는 탑돌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탑돌이 행사를 그 당시에 했었구나. 그리고 그것의 메인은 피날레는 분명히 2월 보름일 거예요. 2월 보름이면 지금 이제 음력이니까 지금 약간 3월 보름 정도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중부 이북 쪽은 약간 춥고, 그렇지 않아요? 아직 춥잖아, 그죠? 남쪽은 그냥 조금 괜찮고 이런 정도에서 1월 대보름의 벽사 문화를 잇는 2월 보름에 이러한 불교적 행사들이 존재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본 승려 원인, 예닌이라고 하는데 그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있어요. 동아시아 3대 기행문 이러면 입당구법 순례행기, 그 다음에 저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해초의 왕어춘축국전, 뭐 이렇게 한중일로 꼽긴 하는데 해초 왕어춘축국전은 택도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그 우리식으로 구라치는 거예요. 양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전 세계 3대 기행문 하면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 다음에 현장의 대당서. 현장은 계속 들어가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 예닌의 입당 구법 순례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그분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그러니까는 구법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일기같이 적는 거예요. 일기같이 적고, 그 다음에 결국 저 양반이 회창범한테 쫓겨나거든요. 이제 외국인 추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추방됐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범일국사나 이런 분들도 다 나중에 추방까지는 아니고 그 비슷한 시기를 해서 다 더 이상 못 있고 돌아옵니다. 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2월 보름에 당나라 불교 이야기를 적어놨어. 근데 그게 무에다반이라는 걸 한다. 무에다반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이 음식들을 다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품격 무료급식소를 절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이제 못 먹고 못 살던 때니까 귀족들이 이제 재원을 좀 내서 한번 이제 크게 베풀어 주는 거지. 종교 잔치를 여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못 먹고 못 살 때는 먹을 거 주는 거 같이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교회 가서 분유 같은 거 이제 타 먹고 이런 거 했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야.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나야 그렇게 돌 같은 게 될까? 미국 놈들은 도대체 얼마 지난 걸 우리에게 줬을까? 그리고 놀라운 인체의 신비. 그런 거를 열심히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지. 야, 그거 참 재밌다고. 그리고 그때 그걸 미국 쪽에서 기독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물자들을 푼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런 걸 받아 먹은 기억들이 있으면 옛날 사람 기억나십니까? 학교를 통해서도 줬고 교회를 통해서도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깨가지고 물에 풀어서 이렇게 먹고, 이게 미제야. 이게 근데 지금 알고 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지나야 그렇게 돌처럼 단단해질까? 밥할 때 넣어서 깨서. 그래. 그때 그런 걸 안 드셨으면 보살님이 공부도 잘하고 훨씬 잘했을 거예요. 반반 먹듯이 콩밥 하듯이 그렇게 분유를 넣어서 쪄 먹었구나. 어쩌을까.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걸 주는 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 있었는데, 부활절에 그 계란 받아 먹으려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지금 같으면 계란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되겠지. 그치? 그거 뭐 그래도 되게 웃기지 않아? 부활했다고 그래서 계란, 야 그것도 찐계란 주는데 찐계란 부화하냐? 다시 부화 못하겠구만. 삶았어. 뭐 그렇게 해서 참 못 먹고 못 살 때는 진짜 먹을 거 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최근까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게 있고,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게 인사가 될 정도가 됐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당나라 때나 이런 때 그렇게 종교시설에서 풀어서 이렇게 주면 좋아했겠지. 그런 걸 무에다반이라고 합니다. 무에다반.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열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열반은 이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돌아가셨다. 지금도 두 가지의 의미로 쓰죠. 큰 스님께서 돌아가신 거를 열반했다. 그다음에 깨달음이 완전해진 것도 열반했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큰 스님이 돌아가신 걸 열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존칭으로 큰 스님께서 깨달음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보통 불교 같은 경우는 육체를 여일 때 정신적 완전한 자유는, 정신적인 완전한 자유는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의 깨달음을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그리고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유여열반, 결함이 있는 열반, 부족한 열반,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주의이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비중이 오히려 35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가장 경전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그 열반경, 8종의 열반경이 남아있고 그 스토리를 대승불교에서 재구성해서 철학적 의미를 이빠이 갖다 박은 게 대반 열반경입니다. 대승 열반경.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이야기가 되어 있어. 그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초기 제자들도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궁금해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게 당신들이 출가한 목적, 깨달음이 그쪽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그 마지막 열반경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거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아함경 뭐 이런 것보다 더 오래된 텍스트예요. 최고의 텍스트, 경전 중에는 최고의 텍스트가 그 열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그래서 인도에서는 열반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열반부터 불기가 시작된다. 부처님 불기 1년 하면 열반이 1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불교의 기점을 둬버리는 거예요. 탄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열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정신주의가 아니고 육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선도 정신이 신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신성이 되는 거라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게 기이론론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은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육체가 올바라야 정신이 올바르다. 그래서 육체의 자세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정신이 저게 삐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도는 심신 이원론이기 때문에 육체는 삐뚤어져 있어도 정신은 올바를 수 있어. 그래서 열반상 같이 이렇게 와불도 많이 있어요. 누워 있어도 정신적인 거는 괜찮대. 근데 동아시아에는 와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와불들 조성을 하고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다니면서 와불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와불들이 생기는 거지. 그전에 와불 없어. 그리고 인도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관세음 보살이나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약간 짝다리 짚고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쪽 다리 괴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런 걸 보고 유희자 뭐 이렇게 놀고 있다.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희는 그냥 편안하다. 즐긴다. 유희 몰라? 유희의 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자세들이 약간 불교정에도 무슨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 인도 문화. 동아시아는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동형이죠. 여기 탱화 모셔져 있네? 좌우 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탱화를 이해할 때도 다 보기 귀찮으면 반만 보면 됩니다. 한쪽만 보면 비슷한 게 저쪽에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방정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불상을 가르칠 때, 불상 전공 수업 같은 거 할 때, 간다라 불상이 유명하거든요. 간다라 마투라 불상 유명하거든요. 근데 간다라 불상이 서 있는 자세를 보면 두 발을 제대로 딛고 서 있는 불상이 없습니다. 한쪽 발을 언제나 이렇게 약간 내밀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짝발 스타일입니다. 병립이 아니고 짝발로 돼 있어. 그래서 무릎이 한쪽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 그게 인간이 자연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병립입니다. 그대로 두 발의 힘을 동시에 주고 5대5로 주고 보통은 7대3, 뭐 8대2 이렇게 주고 한쪽은 다리를 약간 한쪽을 무릎을 굽리고 한쪽으로 힘을 받거든. 물론 저처럼 과도하게 꼬고 있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 그게 의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 있으면 그렇게 되는 버릇이 있는데 하체가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서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요. 슬픈가? 내가 그 말 안 했나? 예전에 그 교수 면접 보러 가서 그것 때문에 빌미로 떨어졌다고? 싸가지 없다고? 발표하는 사람 자세가 저게 뭐냐고. 야, 나 습관. 이런 거지 같은 놈들. 내용을 봐야지. 트집 잡고 싶으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마누라가 이쁘면 말뚝에도 절을 하고 싫으면 뭘로 트집 잡는 거야. 인생이 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심신 이론론이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이 정신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제사를 영원히 지내지 않는다. 왜? 시체가 분해되는 정도 시간이면 이 영혼도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영원히 지내는 게 아니고 4대 봉사 한 100년 안짝 정도에서 없어지죠. 위에부터 나가는 거죠. 유폐가 나가죠. 그래서 정신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정신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좀 대충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 육체와 정신은 붙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하고 싶으면 육체도 영생을 해야 돼. 그래서 신선은 육체를 가지고 간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 동아시아에는. 그래서 소멸에 대한 터부, 그래서 열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번성하고 당나라 같이 이민족 문화 체제 속에서는 열반제일이 힘을 썼을 거고요. 아마 송나라 때부터 열반제일은 급격하게 위축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 판단입니다. 송나라부터는 이제 한족 문화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당나라는 한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훨씬 자유롭게 되는 거고, 그게 자유로운 게 경쟁력이에요. 뭐가 있냐면 쩌리들이 각을 잡아 권위를 내세우고,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럽고 친근하면서도 그 안에서 힘을 써 능력 발휘한다고. 막 서열을 잡고 어쩌고. 그 대부분 다 능력 없는 것들이에요. 능력 없으니까 그런 걸로 가오를 잡는 거야. 그런 걸로도 안 세우면 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당나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능력제예요. 선만 얘기해도, 선불교만 얘기해도 당나라는 버라이어티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막바로 받아쳐주면서 그 사람의 정신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게 화두가 만들어진 시대의 선이에요. 제가 선불교를 좋아하지만 저는 당나라 선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송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왜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했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했는가? 왜 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그 콘서트 같이 짜가지고 하는 거. 요즘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유행어 미는 개그맨은 없어요. 예전에는 유행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석 달 동안 계속 그것만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촌철살인이지. 버라이어티 이런 거 보면 그 안에서 말장난으로 툭 쳐가지고 개그 코드가 나오는 거지. 막 짜서 막 심파같이 막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내가 하는 방식도 그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자꾸 심파를 좋아하니까 내가 조회수가 잘 안 나오잖아. 순식간에 이렇게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송나라 때만 되더라도 이미 제도화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쳐낼 수 있는 스님이 없어요. 한국 불교도 지금 명상주의가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데 왜 뜨지 못하느냐? 그걸 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이렇게 자세히 들어봐. 그럼 당나라 때 무슨 선사가 당나라 망한 지 1100년 됐다니까. 당나라 얘기를 당나라가 언제적 얘기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라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맞잖아.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 선사라면 제대로 된 선을 하는 사람이면 어제 얘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선의 활발한 마치 불꽃 같은 거예요. 그것은 계속 변화하면서 빛을 내는 거지 정지한 상태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그게 당나라 선이에요. 화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송나라는 화두를 잡고 있는 사람들, 화두를 분석하는 사람들. 야,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예술도 그런 식으로 가면 망해. 코미디도 그런 식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동아시아는 비판적인 판단들을 하고, 그래서 아마 한족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는 송나라 때는 열반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렇게 깔아앉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죽음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느냐?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저도 죽음을 약간 가벼이 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그게 무거운 주제여야 돼?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걸려있고 결국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손자나 다 언젠가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왜 갈 만한 사람한테만 무거운 주제여야 되지? 두려운 거지.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저도 이제 또 박사 또 시험 봐야 되는데, 전공 시험을 봐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전공 시험을 보거든요. 나 이번에 시험이 좀 두려워요, 지금. 야, 내가 오랜만에 두렵네. 이게 지금 약간 불교나 사실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는 진짜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시험 보러 가기가 귀찮을 뿐이지 시험이 스트레스가 안 돼. 왜? 내가 자다 일어나도 너희보단 낫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준비해와도 내가 자다가 야씨 침 닦고 내가 써도 너보단 나. 바로 그냥 브레이크 걸어서 제로백 바로 올라가는 거지. 0에서 시동 딱 걸리면 바로. 저도 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쫄입니다. 나 오래간만에 쫄이는데. 이게 쉽지 않아. 왜? 잘 모르는 분야니까.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왜 당신은 희화할 수 없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상태로 냅두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00% 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파티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을 왜 안 해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올 건데.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기보다 저승사자를 한번 먹일 수 있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죽었는데 일로왕부 살림이 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 아니까 절로 안 가요. 이렇게. 잘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쪽 길이 빠르다, 이쪽 길이 빠르다.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예전 버전입니다. 티맵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자동차 내비를 쓰시는군요. 저는 티맵 실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난 척을 하고 티맵으로 이렇게 보고 가다가 와이파이 꺼지면 재밌지? 죽음에 대해서 희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 마침표에서 결국 웃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 어차피 놓고 갈 때 우리 오렌 버핏이 얘기하잖아. 물이 빠져야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 그건 투자해서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야. 죽을 때가 돼야 누가 준비한 놈인지가,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가 가려지는 거야. 나머지는 벗고 있는 거지. 뭐 젊어서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벗고 있어요. 재펴간다. 재펴간다. 그래서 준비 잘해. 준비 잘해. 그리고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은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잘 걷는 이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게 열반에 든 부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